그 거대한 삼성이라는 기업의 그 거대한 법무팀 그리고 화려한 그 변호인단과 맞서서 정말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12년이라는 중형을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구형을 했는데요. 정말 그 추상 같은 그 농고와 질타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좀 충분한 것은 아니냐. 물론 뭐 법조 전문인들은 뭐 직접적 증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법정 투쟁이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상한가로 한번 골랐습니다. 네. 대우 김우중 회장 때는 이거보다 좀 구형량이 높았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재벌 회장들보다도 높은 거여서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정도 구형이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중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특검이 이제 사실 조윤선 장관에 대해 가지고 6년 때린 다음에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12년을 때렸다는 거 사실 특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 아니면 도식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고 도는 무죄가 나오는 것인데 네. 왜 그렇게 됐냐면 형량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마지막에는 특히 여론에 대한 어떤 호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땐 12년이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 쪽에서는 약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구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예상은 못했겠지. 이 정도까지는 어제 눈물을 보이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뭐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뭐 특경법에 있어서 공금횡령이라든지 뭐 해외재산 도피 이런 걸 붙일 때 이미 이제 뭐 특검이 굉장히 독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요. 이 제목 자체가 50억 이상을 횡령한 거기 때문에 이미 10년 이상, 10년이 최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회장 측에서는 뭐 끊임없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3번이나 안가에서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독대라는 것은 뭐 녹음 녹취도 없고 영상 촬영도 없는데 두 사람이 부인하면은 직접 증거, 스모킹 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정황 증거, 간접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형사 사건이라도 뭐 시체도 없는데 살인죄가 유죄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수많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건희 부회장이 실세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룹 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희 부회장을 3번이나 불러서 이재용 부회장을 3번이나 불러서 독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미전실에 최지성 실장을 불러서 독대를 해야죠. 그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상한가에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박영수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한가로 보죠. 허성무 소장은 누굴 고르셨습니까? 저는 뭐 요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님 64 37기죠. 뭐 그분은 지금 뭐 하한가는 확실한 하한가인데 독사파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64 37기와 독사파를 고르신 겁니까? 예.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는 뭐 잘못된 혁신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박찬주 대장이 64 37기다. 그래서 더 건드리기 어려웠을 거고 더 전행을 휘둘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4 37기 독사파. 뭐 64 37기는 이제 박지만 씨하고 동기죠. 그러다 보니까 64 입학할 때부터 언제나 화제의 대상이고 주목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대장으로 3명이나 진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 좀 있었다. 저도 이거 이기수인데 왜 저는 그냥 이렇게 기자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독사파의 핵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 이분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도 국방장관을 했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합참의장과 뭐 잘 나가는 보직들은 다 한 오랫동안 군의 핵심에 계시노니까 이분이 어쨌든 그 박찬주 이분이 조금 그 승승장구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습니다. 원래 37기 중에서 박찬주 대장이 그렇게 돋보이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장으로 탁 승진할 때 이건 독사파의 영향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는데요. 이제 뭐 박근혜 정권도 끝이 났고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물러났고 어쨌든 이 육사 37기와 독사파들이 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군에서 좀 퇴장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여러 구슬 속에서 퇴장하는 게 대해서 더군다나 37기와 독사파의 그 끝모습이 매우 좀 국민들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행태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예를 봐도 뭔가 동기들이 똘똘 뭉쳐갖고 힘이 세거나 특별한 대우를 시작부터 받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 권력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봐주고 감춰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구심이 되어서 오랫동안 주요 핵심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정말 다른 기수들이 타고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 별들이 이제 끝에 다 와 있다. 하한가다라는 말씀이군요. 이준석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하한가라고요? 예, 뭐 사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제 지난주 혁신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사실 선언문이라는 것이 정치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러이러한 걸 바꾸겠다지 뭐 이런 신보수주의 내세우겠다 뭐 이런 것은 사실 신보수주의를 영어로 하면은 뭐 네오콘이고요. 굳이 따지면 옛날에 우리 한국적 용어로 하면 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러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그러다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보기로는 당장 이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혁신이 저도 이제 혁신위원장을 해봐서 알지만은 그렇죠.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인사개혁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또 이런 공천혁신안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이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공천할 때 전과 기록을 좀 더 잘 공개하고 뭐 그리고 뭐 이런 평가를 강화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특정한 양대 세력에게 동시에 비난을 받았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전과 기록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과 기록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때도 보면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후보들이 지원자들이 다 전과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걸 보통 공천 서류로 내는데 공개적인 절차로는 밖에다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천 받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후보 등록할 때 이제 다시 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짧고 직장은 길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건드려야 될 걸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철학적인 면을 이제 혁신위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혁신위가 주목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오콘이나 뉴라이트라는 어떤 그런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어떤 패거리주의적인 친박 그 문화 같은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제는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사적으로.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약간 영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 지금 전혀 지금 등장 안 하고 바짝 이제 엎드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규제를 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뭐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한 맨날 바른정당이나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원회가 혁신 선언문 내놨는데 바로 욕부터 먹고 하니까 뭐 하한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허 소장님은 혁신 선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뭐 아무런 감흥이 없죠. 감흥이 없으셨다. 왜 저런 걸 했을까 하는 그리고 뭐 그런 게 더 무서워요. 아무 생각 없었다. 혁신 선언문을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건 저는 세상에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만큼 뭐 혁신이 잘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그런 혁신을 하겠다는 과정에 선언문을 발표하는 과정에 당 대표인분은 기자들이나 이런 게 주변의 이야기가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을 많이 하겠다. 또 혁신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선에 의하면은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략공천이 바로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부분적으로 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혁신 선언문을 낸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뒤 줄이 안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정체성이 안 맞는 인물을 쳐내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말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친박이랑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선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정체성과 맞지 않는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사실 친박을 청산하고 혁신하겠다고 들어갔겠지만은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제. 그 혁신을 위해서 모인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대선 패배에 대한 당을 빨리 수습하고자 모인 것을 이름이 혁신위원회로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개우 수습하려고 하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크게 수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박을 쳐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 국민들에서 뽑힌 선출직 국회의원들 누가 무슨 재주로 쳐내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쳐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당내 이런 작업 수준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천 혁신안이나 뭐 당무 감사나 아니면 새로운 인적 청산이나 뭐 더 이상 혁신위원회에 뭐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공천 혁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누굴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자르고 더 나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친박 공천의 실패가 그겁니다. 그래 그럼 친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쳐냈어요. 그러면 그보다 나은 사람을 선보였을 때는 국민들이 호응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가진 고민도 그겁니다. 친박 청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방선거 때 새로운 인물들 줘야 되는데 그만큼 되는 인재풀들을 홍준표 지사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그건 또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 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 쪽에서는 약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구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용 회장 측은 예상은 못했겠지. 이 정도까지는 어제 눈물을 보이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뭐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뭐 특경법에 있어서 공금횡령이라든지 뭐 해외재산 도피 이런 걸 붙일 때 이미 이제 뭐 특검이 굉장히 독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요. 이 제목 자체가 50억 이상을 횡령한 거기 때문에 이미 10년 이상, 10년이 최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회장 측에서는 뭐 끊임없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3번이나 안가해서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독대라는 것은 뭐 녹음 녹취도 없고 영상 촬영도 없는데 두 사람이 그 거대한 삼성이라는 기업의 그 거대한 법무팀 그리고 화려한 그 변호인단과 맞서서 정말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12년이라는 중형을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구형을 했는데요. 정말 그 추상 같은 그 농고와 질타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좀 충분한 것은 아니냐. 물론 뭐 법조 전문인들은 뭐 직접적 증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법정 투쟁이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상한가로 한번 골랐습니다. 네. 대우 김우중 회장 때는 이거보다 좀 구형량이 높았던 것 같고 그 한가로 보죠. 허성무 소장은 누굴 고르셨습니까? 저는 뭐 요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님, 육사 37기죠. 뭐 그분은 지금 뭐 하한가는 확실한 하한가인데 독사파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육사 37기와 독사파를 고르신 겁니까? 예.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는 뭐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박찬주 대장이 육사 37기다. 그래서 더 건드리기 어려웠을 거고 더 전행을 해둘렀을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7기 독사파. 뭐 육사 37기는 이제 박지만 씨하고 동기죠. 그러다 보니까 육사 입학할 때부터 언제나 화제의 대상이고 주목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대장으로 3명이나 진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외에는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재벌 회장들보다도 높은 거여서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정도 구형이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중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특검이 이제 사실 조윤선 장관에 대해 가지고 6년 때린 다음에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12년을 때렸다는 거 사실 특검이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 아니면 도식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고 도는 무죄가 나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형량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마지막에는 특히 여론에 대한 어떤 호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땐 12년이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 부인하면은
직접 증거, 스모킹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정황 증거, 간접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형사 사건이라도 뭐 시체도 없는데 살인죄가 유죄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수많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건희 부회장이 실세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룹 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희 부회장을 세 번이나 불러서 이재용 부회장을 세 번이나 불러서 독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미전실에 최지성 실장을 불러서 독대를 해야죠. 그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상한가의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박영수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